짠하게 만나 지금 거절은 거절한다. 밥이나 한 잔해. 인구 피라미드에서 왼쪽은 남자고요. 오른쪽은 여자입니다. 이거는 국제 공통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남자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서울의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2015년입니다. 2000년에 화살표처럼 삐죽 튀어나온 게 있죠. 예, 요 삐죽 튀어나온 게 이제 70년대생입니다. 예, 70년대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80년대생은 줄고요. 90년대생부터는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출생자 수만 놓고 보면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출생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독특해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70년대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져도 계속 꾸준한 수의 출생자가 한 20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80년대생이 아이를 낳을 때쯤 되니까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출산은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그리고 점차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시점을 갖다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연령 말고 세대별로 겹쳐놓은 겁니다. 이거는 2000년에 20세가 2015년이면 35세가 되겠죠. 그래서 35세와 20세를 갖다가 매칭을 시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연령대가 10만 명 넘게 2000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경기도로 가셨어요. 예. 당신 한국인이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경기도 아파트에 사시는군요. 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많은 아파트들을 지었고 거기에 이제 전세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 2000년대를 보시면 한쪽에 엄청 이렇게 많고 거기 울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쪽에 피크가 만들어지는 연령대들은 주로 언제 생기냐면 공장이 새로 생겼을 때. 그러면 그 공장에 일할 30대, 40대 쫙 모으기 때문에 한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새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갖다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그 다음 연령대가 없어요. 없다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부모 세대가 한쪽에 있고 그 자식들이 밑에서 있었는데 지금 2015년 보시면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울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는 2세대예요. 보통.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가 은퇴를 하고 그 세대를 손자 세대가 보통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몇 번 돌아야지만 안정적으로 저 인구 피라미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울산에서 정착한 직장인들이 자식을 키우려고 했고 키웠더니 자식이 거기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돈이 나갑니다. 애 식비 줘야 되죠. 집 알아봐 줘야 되죠. 직장 한다고 또 떠돌아다니죠. 부모랑 같이 사는 게 제일 경제적인 거거든요. 근데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떠난 곳에서는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도 없어요.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돈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써야 네트워크가 생겨요.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울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직장을 갖다가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안정적인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집니다. 보통 그 프랑스 제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들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쪽 교회에 살고 할아버지는 파리에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집을 갖다가 이제 받습니다. 근데 워낙 이혼을 많이들 하셔가지고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제일 친한 친구는 집이 4채였어요. 20대.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몇 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식을 안 낳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 2명이 만나서 자식을 1명 낳고 또 그런 남자 여자 만나서 또 1명 낳고 그럼 원래 집이 4채였다라고 하면은 내려온 손자급에서는 4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할머니 등장하고 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집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격경사. 예. 이게 저출산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갖다 물려받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홀로 계실 때 이제 독거노인 될 때 손자가 가서 같이 살아드려요. 그러면서 같이 산 거에 대한 보답으로 할머니가 그래 이 집은 네가 가져가라 라고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동네라면서 서울, 한 경제권.
그러니까 어디든 할머니 집을 갔다가 야, 집 줄 테니까 와라라고 하면 가서 받을 수 있는 경제권인가, 직장을 안 바꾸고도 그 집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런 하나의 경제권 안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경기도요. 경기도는 정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겹치면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 늘었죠. 예전에 경기도에서 있던 그 인구들의 한 10배 정도가 새로 경기도로 왔고 그중에 8배 정도 되는 사람이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오고 가고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서울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안식년 간다고 그 잠깐 외곽에서 살아보지 않을래? 집 좀 봐주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그 신도시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경기도라는 게 이런 역동을 갖고 있구나. 아이 키우기 정말 좋고요. 예,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도로도 잘 깔려 있고 유치원도 있고 네트워크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데 통닭, 김밥, 뭐 순대 이런 거 외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그 문화라든지 다른 것들을 위한 돈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줄이다 보니까 소비 시장이 안 열리는 거죠. 교수님, 그 지금 아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지금 아이가 네. 지금 하나밖에 네. 못 낳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낳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게 진짜일까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저도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인구 절벽 혹은 뭐 고령화, 사라지는 마을들, 그 얼마 전에 갔다 온 지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대로 가면 한 3분의 1 정도의 촌락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지키는 마을도 있어요. 다 이제 떠나가시고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런 지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만 계속 나이가 든다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동아시아나 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인구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사람들이 계속 사는 곳이 아니라 저쪽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여러 동네에서 서울의 기회를 보고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와서 새로운 서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인구가 정말 줄까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는 계속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출산이 안정적인 인구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커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민학교가 미어 터집니다. 국민학교가 너무 빠글빠글 해가지고 야 국민학교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다 지을 때쯤 얘네들은 중학생이 돼요. 그럼 중학생이 되고 많이 지어놨더니 초등학교는 텅텅 비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 문제죠. 중학교 지으면 또 고등학생 돼 있겠죠. 그럼 고등학생 돼 있어가지고 지으면 얘네들 취직할 데 없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초, 중, 고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인구 피라미드가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이동까지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역동 속에 놔두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그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계획도 있었고요. 그게 지금의 통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출산이 왜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 사회적인 힘듦, 어려움 때문이에요. 지금 사회가 안 좋으니까 저출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출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진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출산을 갖다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출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정책이 문제인 거지. 사회가 힘들어서 저출산이라는 현상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들을 갖다가 끊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할까?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출산의 문제를 남성에서도 풀 수 있는 거고요. 남자들이 일자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빨리 낳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전 사회적으로 풀 문제지 저출산이 단지 여성의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쭉 가로축이 연령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축이 영세고요.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커서 이제 100세까지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가 뭐냐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순으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인구가 온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인구가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17년 동안 누적한 그래프인데 서울은 17년 동안 20대가 계속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20대가 꾸준히 서울로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20대들은 계속 끊임없이 오고 30대가 되면 밑으로 쭉 빠지죠. 예,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옆에 보면 경기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대는 서울을 바라보고 삽니다. 전국에서 전부 다. 그리고 서울은 20대의 블랙홀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서울 인구들이 그 20대를 위주로 움직입니다. 부산은 20대가 17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미약하게나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는 스케일을 갖다 좀 이렇게 낮춰보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점점 그 폭이 세집니다. 서울이라는 이제 블랙홀로 이제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에서 20대가 계속 서울로 가면 부산 친구들 중에 상당 부분은 서울에 와 있는 거죠. 네. 부산에서 나간 20대들은 새로운 부산의 20대를 끄는 통로가 됩니다. 아, 형 만나러 가고 하면서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서울로 또 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20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자, 선생님 죄송한데 두 분 저기 커피숍 가셔야 되겠거든요. 두 분 계속 너무 대화하셔가지고 갔다 오세요 두 분. 네. 뒤에서 너무 대화를 하셔가지고.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78년생이고요. 네. 말씀하신 70년 마지막 생인데요. 저도 시골에서 마산에서 상경을 했어요. 예. 20대 때 상경을 해서 지금까지 자리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자리 잡지 못하고 예. 결국 밀려서 인천 예.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대로네요. 예. 네, 이분이. 아니, 그대로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느끼고 예. 있고 또 초등학생 두 자녀를 예. 데리고 키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공감이 돼서 예. 계속 뒤에서 공감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요 두 장의 피라미드가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터울 정도 되는데 양쪽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대치동은 똑같죠. 네네. 이 삐쭉 튀어나오는 게 엄마들, 아빠들일 거고 아래쪽이 자식들일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위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쭉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위기, 중학교 위기, 고등학교 위기 쭉 갈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인데 자, 이주도입니다. 예, 이때 있던 친구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 같은 나이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학원 가다 보니까 네. 학생 연령대들과 그 부모 연령대들은 대치동으로 들어오고 교육이 딱 끝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언제나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고 중고등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안정성이 필요해요. 연령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언제든지 일할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걸 거꾸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일할 수 없을 때 여기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도시가 젊은 인구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젊지 않은 인구는 알아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의 안정성은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여기서 도망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위에는 이제 마산인데 지금 보시면 피라미드가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한쪽은 넓고 한쪽은 위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겹쳐놓고 보면 그대로 나이가 드신 겁니다. 그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마산의 2000년대랑 지금의 마산은 완전히 다른 인구 구조인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효과가 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의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대생은 마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밖으로 나갑니다.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다라고 보여요. 마산에 있던 70년대생이 3분의 1 정도가 다른 도시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피라미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의 안정성은 나의 역동성입니다. 나의 불안이고 나는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도시는 없는가? 라는 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도시, 도시에서의 생산력이 없어지는 노인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려납니다. 집값, 인건비, 물건값이 높아야 사람들, 물건들이 도시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인 즉슨 높은 집값을 감당 못하고 받는 인건비만큼 그 노동의 가치를 갖다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청년분들은. 여러분들 10년 뒤면 청년 아닙니다. 그러네. 예, 여러분들한테 갈 청년 지원 다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받아요. 끊임없이 젊은 세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지 나를 평생 지원해주겠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도시는 중간 계급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원받는 모든 시스템이 생산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점점 힘들어지는 도시가 서울이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살면서 이 발전하는 서울을 갖다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계속 머물 자신은 없고요. 솔직히 여기서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건 나이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니까 주변에 머물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 문화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주변에 사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좋은 다양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